추석이라고 컴퓨터가 안 들어오네. 응? 그래서 그 슬라이드 없이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책에 있는 거고 핸드아웃에 있거나 책에 있는 거니까 책을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봅시다.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중간고사 보기로 했고, 오늘까지 커버하는 내용이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시험 볼 내용일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사람들 다 놀러 갔을 때 수업 듣는 보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제 7장이 옵티컬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거였었고, 뭐가 있었나? 1번 해서 샘플 컨테이너, 2번 소스, 이제 머티리얼에 대한 얘기 있었고, 그리고 소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주로 했던 거가 3번이 셀렉터, 파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장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오늘은 칠판이 넓으니까 풍부하게 쓸 수 있겠네. 필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노크로메이터가 있었고, 모노크로메이터에서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면은 그리고 또 배운 게 있다. 이런 모노크로메이터를 배우면서 모노크로메이터의 성능,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스, 과연 A라는 모노크로메이터랑 B라는 모노크로메이터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것도 숫자로 정량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걸, 그런 소위 지표를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이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얘기했었고,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억나나? 난 기억이 잘 안 나. PPT에 조금 적어놨었죠? 그래서 여기서 dispersion이라는 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resolving power, 그 다음에 light gathering power.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건가? 사실 필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잖아. 옛날에는 어디 복사실 가서 복사한다든가 그래야 되니까 그 필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필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책 보고 아니면 강의 시간에 얘기한 거 생각하고 해서 자기만의 노트가 따로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칠판에 쓴 거를 카피하는 거는 여러분들 카메라로도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보조 메모리보다는 메인 메모리에다 넣어야지, 일단 이 수업이 이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디스퍼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디스퍼션이 뭐예요? 우리가 모노크로메이터, 필터든 모노크로메이터는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든 빛을 보통 분산을 시키죠. 분산이 디스퍼션이지. 그러니까 빛을 같은 거리에서 아니면 같은 앵글 변하는, 그러니까 1도가 변하는 동안 아니면 1mm가 가는 동안에 얼마큼 많은 파장을 퍼뜨릴 수 있나, 이것이 디스퍼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스퍼션은 또 어떤 게 있었지?
앵귤러하고 리니어 디스퍼전이 있었죠. 앵귤러 디스퍼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책에 요게 조금 불편하구만. 7장이니까 181페이지에 보면은 리플렉션 그레이팅 보면은 그냥 그레이팅이 뭐 이렇게 있고 여기서 들어가서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퍼지느냐. 이게 람다 1, 람다 2, 뭐 람다 3일 때 요 같은 1도가 변하는데 요 람다가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이게 앵귤러 디스퍼전이고, 그 다음에 리니어 디스퍼전은 여기 가서 뭐 여기 또 콘케이브, 그러니까 오목거리 하나 있고 이렇게 여기서 포커싱이 되죠. 그러면 이게 람다 뭐 1, 뭐 람다 2, 람다 3라고 해서 여기 포컬 포인트가 같고 여기가 y1, y3, 2, y1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1mm 정도 이동을 했을 때 거리가 람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게 이제 리니어 디스퍼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리니어 디스퍼전이든 앵귤러 디스퍼전이든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훨씬 더 많은 값이 이동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 말고 이때 정의한 게 하나가 더 있었지. 레시프로컬 디스퍼전에서 D 인버스도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D 인버스, 레시프로컬 디스퍼전은 작을수록 좋겠죠. 이건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나나? 뭐 나노미터 퍼 밀리미터 이렇게 되는 건가? 이래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책에 어디 써 있나? 182페이지 정도 있겠다. 184, 5페이지에 있구나. 그렇죠? 저거는 D의 그 dy 오버 d 람다죠. 그 다음에 리시프로컬은 d 람다 오버 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요 값이 커지면 좋은 건지 작아지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머리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단순히 파장을 잘 디스퍼전을 시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졸빙 파워는 어떻게 됐었죠? 델타 람다 오버 람다. 우리가 원하는 파장에서 얼마나 작은 파장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 요거하고 요거는 조금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트 게더링 파워는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지? 처음에 들어간 빛 중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이 소위 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들어간 빛 중에서 얼마만큼이 엑시트 슬릿이 나오느냐, 엔트러스 슬릿이 들어가는 거가. 그래서 요거는 F 넘버라는 걸 해서 이게 포컬 랭스 F하고 D하고 사이 관계가 됐고, 사실 라이트 게더링 파워는 이 F가 직접 F가 아니라 라이트 게더링 파워는 이 F의 스퀘어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책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노크로메이터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디스퍼전 하나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디스퍼전, 리졸빙 파워, 라이트 게더링 파워 이런 것들이 다 좋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기서 보면은 아마 이퀘이션이 책에 써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요거 장점. 지난 시간 노트를 잠깐 보면은 여기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여기 레시피컬 D 인버스는 F분의 1이고 D 람다분의 DR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프렉티브 인덱스하고 포컬 랭스 D 코사인 R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식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식의 뜻을 아는 것도 더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아까 D는 그러니까 좋은 모노크로메이트일수록 D 인버스 값이 어때야 된다고 그랬지? 작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mm 이동하는데 그 작은 웨이브랭스라는 거는 빛이 더 많이 분산이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값이 그레이팅에서의 그 그루브 사이의 거리 D하고, 그리고 반사각 R, 그 다음에 머티리얼에서 리프렉티브 인덱스, 아니다, 이거는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아니지. 그 정수로 되는 소위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정수 값일 거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포컬 랭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얘가 작아지려면은 포컬 랭스가 커져야 되죠. 포컬 랭스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는 모노크로메이터의 아까 그 오목거울부터 엑시트 슬립까지 거리가 되게 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은 그 이런 분광기가 되게 조그매지고 그랬는데,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뭐 예전에 내가 레이저도 이 방만하다고 그랬는데, 좋은 모노크로메이터, 비싼 모노크로메이터는 그것도 이 방 한 반 정도는 됐었어.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소위 디스펄션이 좋은 거고, 더 작은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뭐 1옹스트롱, 2옹스트롱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포컬 랭스를 길게 해주고, 그 다음에 D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레이팅에서 그 선을 긋는 거 1mm에 1200개냐 300개냐 이런 거 할 때 300개보다는 1200개가 훨씬 더 D 인버스 값이 작다는 거지. 아니 300이 더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는 게 좋은데, 거꾸로 라이트 게더링 파워 쪽을 본다면은 F가 커지면 커질수록 게더링 파워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F가 작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선 이 F가 작아지려면 포컬 랭스가 짧아져야 되고 D는 또 커져야 되는 거꾸로의 관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를 좋게 만들려면 또 얘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런 좀 그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웨이브랭스 셀렉터를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고, 그리고 그것들 그 평가하는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모노크로메이터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가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다양한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지난 시간 거 이렇게 리뷰할 때 다 아는데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죠. 기억은 나죠. 근데 이제 입 밖으로 내기가 좀 아직 쑥스러워서 그런 거지. 그래서 책에 보면은 모노크로메이터에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콘케이브, 뭐 홀로그래픽 이런 것들도 있고, 프리즈 모노크로메이터도 있고, 그리고 보통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 일반적인 모노크로메이터가 아닌 HLLED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책 조금 뒤쪽에 보면은 한 두 페이지 정도 더 가보세요. 186페이지.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에 뭐 하나가 더 있는 게 ECL, 불어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ECL 모노크로메이터 이런 이름이 있고 설명이 한참 돼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거기 설명이 좀 많이 돼 있으니까 일단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레이팅의 그 그루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7-22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컨벤셔널 그레이팅하고 다른가?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어. 전에 배웠던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 컨벤셔널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 그림을 다시 보면은 걔네들은 요게 이쪽이 완만하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렇죠? 찾아보면.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요 노멀을 기준으로 했을 때 I하고 R하고 상당히 차이가 났고 R 값이 좀 작았었어요. 근데 ECL 모노크로메이터라는 거는 얘가 이쪽 반사가 되는 면이 훨씬 더 가파라. 그리고 반사가 됐을 때 이것을 노멀로 봤을 때 I나 R이나 I와 입사각과 반사각이 거의 비슷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노크로메이터인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결국은 요 dispersion, resolving power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할 텐데 제일 먼저 dispersion이 중요할 테니까 여기서 D 인버스는 D의 코사인 I하고 R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 각도를 그냥 베타라고 놔요. 코사인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모해서 아까 깜빡했던 거 그 값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n은 정수값인데 소위 뭐 회절하고 그럴 때 그 1차다, 2차다, 3차다 이런 오더예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베타 값은 이전에 컨벤셔널일 때는 R이 훨씬 더 이쪽에 붙어 있어서 R 값이 작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R이 그러니까 반사각이 입사각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레이팅을 디자인을 한 거야. 거의 들어온 그 각도로 반사가 돼 나가게. 그랬을 때는 여기서 코사인 베타가 어떻게 돼? 전에 코사인 베타 또는 코사인 R에서 R 값이 컨벤셔널 그레이팅에서는 작았죠. 그러니까 이 R이 작으면은 코사인 R은 어때? 크지? 예? 삼각함수 너무 어렵나? 근데 이제 여기 있는 R 값이 그러니까 반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이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포컬 랭스를 똑같이 놔둔다고 했을 때 이 ECR 모노크로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컨벤셔널에서는 n이 뭐 1을 주로 썼었어요. 근데 이 n 값을 굉장히 키워주는 거야. 그것을 보기 제일 쉬운 거가 오늘 슬라이드가 없어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테이블 7.2를 보세요. 186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포컬 랭스를 같게 놔두고 (0.5m) 포컬 랭스를 같게 놔둔다는 건 장비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루브 덴서티라는 거가 (1200하고) (79) 라인 퍼 밀리미터 79 라인 퍼 밀리미터. 그 다음에 디프렉션 앵글 베타를 10.2하고 63.26. 이렇게 되는 건가? 점이 하나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오더. 이거는 2하고 75.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소위 디자인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컨벤셔널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반사각이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게 R이 되고 이게 I가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하고, 이런 HLD 모노크로메이터는 좀 다른 방식의 모노크로메이터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포컬 랭스는 같게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루브 덴서티가 1200 라인 그리고 79 라인이라는 거는 이것이 결국 D를 결정해 주는 거죠. D는 여기 거꾸로 하면 되겠죠. 1200분의 1m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79분의 1mm. 이것만 보면은 이 값이 훨씬 작아지겠네. 컨벤셔널인 경우에.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가 떨어져요? 이 D 값이 작아질 경우에는 뭐가 떨어지지? 라이트 게더링 파워가 또 떨어지게 되지. 그래서 요거는 그 디스퍼션에서 좀 손해가 있지만은 라이트 게더링 파워가 여기서는 좋아요. 그 다음에 베타 값은 이게 10도밖에 안 되니까 코사인 베타에서 요게 코사인 10도라고 하면은 코사인 62도, 63도보다 훨씬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 큰 값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손해가 돼. 이 부분에서는 손해가 되겠네.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오더는 일을 한다는 거는 여기 분모에 있는 요 텀이죠. 그것에 비해서 SL 모노크로메이터 같은 경우는 75, 오더를 75를 썼어요. 이 얘기는 분모가 75배가 되니까 이게 확 줄어들겠죠. 지금 복잡하죠, 머릿속이.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얻는 최종 그 파라미터들, 레졸루션, 그 다음에 D 인버스, 그 다음에 F. 이 각각이 얼마나 되느냐? 62,400. 근데 여기서 얼마예요?
763000. (10배) 이상 좋아졌죠? 레졸루션이. 그 다음에 D 인버스는 16 옹스트롱 퍼 밀리미터. 그 다음에 1.5 옹스트롱. 그 다음에 마지막에 F는 9.8, F 오버 8.8. 여기서 보면은 얘랑 얘는 거의 비슷해. 컨벤셔널이나 HL이나 소위 라이트 게더링 파워는 비슷하게 맞춰졌고, 얘는 같고, 지금 이 세 가지가 변화시키면서 이 레졸루션이나 아니면 레시피리컬 디스퍼션을 바꾼 거예요. 근데 얘가 이쪽이 훨씬 좋죠.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좋은 거죠. 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건가? 여기서 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D가 만약에 그루브 덴서티가 아니라 그 그루브 사이 간격을 따진다면은 1200분의 1이 여기일 거고 79분의 1일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HL이 훨씬 불리하지. 그럼 이게 주요한 원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디스퍼션을 좋게 만드는 데는, 디스퍼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베타가 큰 기여가 있어요. 코사인 10도보다 코사인 63도가 얼마나 작아요? 코사인 10도가 들어갔을 때보다 코사인 63도가 들어갔을 때 D 인버스 값이 확 줄어들죠. 별로 반응이 없는데? 코사인이 너무 어려웠나? 그 다음에 오더가 1에서 75로 증가시키니까 분모가 75배가 커졌으니까 또 확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 두 파라미터 때문에 이 베타하고 오더를 그 SL에서 바꿔줌으로 해서 여기 D 인버스 값, 그러니까 레시피리컬 디스퍼션 값이 16옹스트롱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더 좋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요거하고 요거 때문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으로써 줄어드는 그루브 덴서티, 그러니까 손에 대는 그 라이트 게더링 파워 같은 것의 손해, 이런 것들을 요 부분에서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요 HL 모노크로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퍼전, 그러니까 레시피리컬 디스퍼전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면서 라이트 게더링 파워나 리졸빙 파워도 확실히 좋게 그러니까 유지해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동시에 잘 맞춰주는 그런 디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오더가 뭔지 잘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까요? 무슨 뜻인가? 오더가. 우리가 빛이 회절되거나 뭐 굴절되거나 그러면은 빛의 파장에 항상 뭐 경로차 했을 때 n, 그러니까 n 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 파의 정수배에 따라서 한 파장에서만 아니면 한 경로차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n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 조건만 맞으면은 보관 간섭, 상쇄 간섭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 n이 여기서의 n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면은 187페이지 보세요. 187페이지 보면은 HL 모노크로메이터라고 해서 그림이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모노크로메이터 조건할 때 n 람다는
뭐 2D sin I 플러스 sin R이었나? 이거 맞죠? 그런 거 실수를 많이 했어. I 플러스 R 2D가 아니네. D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모노크로메이터일 때 이런 식 얘기했을 거야. 근데 이 쉘인 경우에 각도가 입사각과 반사각이 거의 비슷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I하고 R이 거의 비슷해지니까 N 람다는 2D 사인 베타가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사인 베타, 그러니까 이 입사각이나 반사각 베타하고 요 그루브 사이의 간격 D의 곱에다가 2배 해준 거가 그 이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은 그때 그러니까 그 파장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해줬으니까 그 파장이 그 각도, 이 각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75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나가서 맺히는 데는 람다도 있지만은 1람다도 있지만은 2람다 뭐 그러니까 n이 그러니까 오더가 뭐 1, 2, 3, 75, 뭐 100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게 돼요. 물론 이제 1이 제일 인텐스하고 그 컨벤셔널한 경우에 많이 쓰이는 거지만, 근데 이 SL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난 75번을 쓸래 이렇게 정한 거야. 이렇게 정함으로써 레시프로칼 디스퍼전을 확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잖아. 그래서 이 쉘 모노크로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디스퍼전 해주는 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싸하고 조용하네. 그 여러분들 책에 187페이지에 보면은 SL 그레이팅이 있고, SL 그레이팅이라고 위에 있는 게 요 그레이팅일 거고, 거기서 그림의 아래쪽에 프리즘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쪽에 프리즘을 하나 더 둬. 근데 내가 이 칠판에는 정확히 그리기가 좀 힘들지만은 이 SL 그레이팅에서 반사되는 빛하고 이 프리즘에서 분산시키는 것하고는 각도가 90도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SL 그레이팅에서 튕겨 나오는 빛이 다시 한번 분산이 되는데 SL 그레이팅에서 이렇게 분산이 됐다. 여기서 이렇게 분산이 됐다. 그러면은 두 번째 디스퍼전 엘리멘트인 프리즘에서는 이 빛을 이 위아래로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그레이팅에서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린 게 낫겠다. 첫 번째 그레이팅에서, 그러니까 SL 그레이팅이죠. SL 그레이팅에서 파장들을 이렇게 나눠줬다면은 사실 여기에는 오더가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두 번째 그레이팅인, 두 번째 디스퍼싱 엘리먼트인
프리즘. 어떤 때는 여기도 그레이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오더가 n 이퀄 1인 것부터 시작해서 75다 118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x축으로 한번 분산을 시켜주고 두 번째 그레이팅이나 아니면 두 번째 프리즘에서 이쪽 축으로 다시 한번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지를 알면은 쉽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소위 좋은 모노크로메이터가 만족해야 할 조건들, 이것이 뭐 디스퍼전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빛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많이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리졸빙을 그러니까 람다 오버 델타 람다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처음에 설명했던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 컨벤셔널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맞추려면 이게 안 좋아지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마 한 2주쯤 있다가 다시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다시 나올 텐데 SL 모노크로메이터는 아주 좀 독특하고 좀 그 좋은 디자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좀 어떻게 활용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컨벤셔널 모노크로메이터에 비해서 SL 모노크로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를 세워줘 가지고 입사각하고 반사각을 거의 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사각하고 반사각 거의 같게 만든다는 얘기는 그 전에 거보다 요 R 값이 훨씬 커진다는 거거든. 전에는 R 값이 작았으니까.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코사인 R, 코사인 베타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줄여주려고 이것을 키워준 거야, R 값을. 그리고 여기서 레시피리컬 디스퍼전 요것을 작게 만들려고 얘를 키워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SL 그레이팅에서는 n 값, 5도 값을 n이 1인 걸 쓰지 않고 n이 뭐 75, 80, 100 이런 걸 쓰기로 한 거야. 근데 이때 문제는 뭐야? 그냥 그레이팅에서만 한다면은 그레이팅 모노크레이터만 한다면은 여러 가지 파장들이 한 번 쭉 분산이 되고 n이 2인 거 또 분산이 되고 n이 3인 거 그래서 요 한 선 안에 한 라인 안에 그 n이 1부터 뭐 무한대까지 다 겹쳐져 있거든요. 겹쳐져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리즘이나 그레이팅 뭐 CD를 가지고선 햇빛을 분산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 나오지만 그거는 n이 뭐 1이라든가 한 가지 영역에서만인데 근데 우리가 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은 못 보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더 큰 파장, 더 작은 파장에서의 그 빛도 거기 겹쳐져 있다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 그레이팅을 한 번만 써가지고선 디스퍼션 할 경우엔 이 오더가 2, 3, 4, 5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데 여기서 n을 하이 오더 n을 쓰기 위해서 세컨더리 디스퍼싱 엘리먼트 이 경우엔 프리즘이죠. 프리즘을 하나를 더 놓은 거지. 그레이팅을 하나 더 놔도 되고 그래서 얘를 1차원적으로만 빛을 디스퍼션 시킨 게 아니라 한 번 디스퍼션 시키고 그리고 이 오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쪽을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2차원적으로 그 펼쳐 놓으니까 예전에는 구분하지 못했던 것들 뭐 n이 75일 때의 요 파장을 이런 걸 구분하는 게 훨씬 쉬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레시프리컬 디스퍼션이 굉장히 작게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포컬 랭스에서 손해 하나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루브 덴서티에서 훨씬 더 그
그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좋은 레졸루션, 그 다음에 훨씬 좋은 레시프리컬 디스퍼전,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그 라이트 게더링 파워, 이런 것을 성능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다다음 주 아니면은 챕터 한 2개인가 후인 것 같아요.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이 엑시얼 모노크로메이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때 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지는 캐치가 돼요? 우리가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은 써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시험에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식을 외우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그랬을 때 그렇죠? 어떤 걸 키우면 어떤 게 작아지고 어떤 걸 줄이면 어떤 게 커지고, 이런 관계들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뒤에 188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 얘기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특성들이 그 그레이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D 값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의 뭐 리스프리컬 디스퍼전 값이라든가, 그러니까 D 값, 그 다음에 모노크로메이터 자체가 관련된 거는 아마 포컬 랭스가 좀 관련이 돼요. 그 오목 렌즈에서 오목 거울에서 그 엑시트 슬릿까지. 근데 모노크로메이터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빛이 나가는 데가 있었죠. 그게 구멍이 크고 작고가 여러분들의 스펙트로메터에 아니면 스펙트럼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아주 크게 열면 좋을까요? 무조건 작으면 좋을까? 적당히. 그게 어려운 거야, 그렇지? 어떻게 하면 적당히 하느냐라는 게 그 여러분들 책에 189페이지, 188페이지 있는 부분인데, 책에 오늘은 저기 없으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죠.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책에 7-24 그림이에요.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고, 그다고 치고, 여기 이제 람다 2, 람다 3, 람다 1 해서 여기 엑시트 슬릿하고 엔트런스 슬릿이 같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여기가 엑시트 슬릿이고 빛이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 들어오면은 이런 쉐입을 가질 거예요. 이때 중간 높이에서의 이 위드스를 이펙티브 밴드 위드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이펙티브 밴드 위드스라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아니 같은 페이지네요. 같은 페이지라는 것처럼 레시프리컬 디스퍼전, 이게 자주 나오지? 얘랑 관련이 돼. 왜 그러냐면은 얘가 델타 람다 오버 델타 y죠.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 위치가 이게 그러니까 엑시트 슬릿에서의 이게 이 y 값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위치에서 파장이 이 람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의 파장이 얼마냐, 이 위치에서의, 그러니까 이
y 위치에서의 파장이 얼마냐, 이것이 델타 y 오버 델타 람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의 요게 그 위드스, 그러니까 슬릿 위드스가 되는 거고, 이펙티브 밴드 위드스, 그러니까 그 요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이 요 파장에 대한 나타났을 때 요 중간 높이에서의 그 선폭, 이거는 델타 람다 이펙티브가 되고, 그 경우에 슬릿 위드스 요 거리가 이제 y가 되겠죠. 요것이 w가 돼서 w하고 d 인버스, 그러니까 레시프리컬 디스퍼전하고의 곱이 이펙티브 디스퍼전이 될 거예요. 아니, 이펙티브 밴드 위드스가 될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 7-25를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를 변화시켜 준 걸 것 같아요? 응? 점점 가면서 레졸루션이 좋아지지. 응?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슬릿을 좀 더 좁혀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슬릿 위드스 W를 줄여주면 줄여질수록 같은 레시프리컬 디스퍼전을 가지고 있는 장치에서도 이펙티브 밴드 위드스가 줄어들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합쳐져서 이런 하나의 픽으로 보이던 거가 이것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픽이 구분이 되고, 여기서는 완벽한 그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결국은 이펙티브 밴드 위드스는 슬릿 위드스, 그러니까 엑시트나 그러니까 보통 엑시트하고 엔트런스 슬릿을 같게 놓으니까 엑시트 슬릿의 위드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이펙티브 밴드 위드스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example 7.2, 7-2 같은 문제도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면은 슬릿 위드스가 엑시트 슬릿 위드스가 이펙티브 밴드 위드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결국은 스펙트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컨벤셔널 그레이팅이든 애셜 그레이팅이든 어떤 이런 형태의 그레이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레졸루션, 아니면 이런 레시프리컬 디스퍼전, 아니면 이런 게더링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선 나오는 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 충분히 많지 않아서 아주 좋은 그레이팅 엘리먼트를 사지 못했어. 저렴한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최후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슬릿을 좁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그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가 나빠질까? 빛이 그러니까 시그널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챕터 7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나올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나
아니면은 몰레큘러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결국은 이 그레이팅이나 웨이브랭스 셀렉터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특성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이 아마 디텍터 부분인데, 디텍터 부분은 여기에 설명이 되게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4번 뭐 아니면 트랜스듀서 하나 정도, 그 여러분들 핸드아웃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트랜스듀서 설명이 몇 개 나오죠. 그리고 책 192페이지에 7.27 보면은 Relative Response of Various Type of Photoelectric Transducer에서 뭐 이런 그림 나올 거예요. 이 그림 7.24 그런 정도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알아두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긴 할 거고, 그리고 이런 디텍터 같은 부분은 사실 자세하게 하기가 좀 그런 게, 일단 무슨 전자공학 같은 게 되고, 그리고 워낙 이런 일렉트로닉스가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금세 이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안 쓰는 디텍터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이 필요할 부분이 204페이지, 지난번에 확실히 슬라이드가 없으니까 진도가 늦게 나가고 설명이 조금 쉽지가 않네. 204페이지 보면은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이란 게 있고, 아마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하면서 그 동영상을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보고 온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봤어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던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쭉 보다 보니까 끝까지 보려면 좀 인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맨 끝에서 한 2분 그 정도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나오고, 그 앞에는 얼라인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앞에 이런 옵티컬 인스트루먼트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가정이 그 스펙트럼을 그 프리퀀시 단위로 아니면 파장 단위로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람다가 되든가 아니면 프리퀀시가 되든가, 이렇게 되고서 이제 어떤 인텐시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스펙트럼이 뭐 이렇게 나온다, 이것을 얻는 건데, 그리고선 이것을 뭐 스캔을 해서 얻든지 아니면 여러 번 어케이션에서 에버리징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FTIR, FT, NMR 등등, F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꽤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유기라든가 아니면 무기 합성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쓰는 툴이기도 하고, 그럼 얘는 사실 이쪽에 있는 이런 그레이팅, 뭐 프리즘, 뭐 이런 것들이랑은 전 컨셉이 틀려. 얘는 시그널을 이렇게 얻는 게 아니고 이쪽이 시간축이에요.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 나오나? 20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시그널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측정한 다음에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그 x축이 t인 상태를 x축이 뭐 람다나 아니면 프리퀀시인 상태로 바꿔줌으로써 그 스펙트럼을 얻는 거예요. 이 앞에 것들은 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람다라든가 아니면 프리퀀시, 그러니까 파장이라든가 그 진동수의 단위로 이것을 스펙트럼을 얻지만은 이후엔 시간축으로 얻은 다음에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 장점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장점. 일단 이 안에는 좀 복잡한 이런 거울이나 그레이팅 이런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시그널이 소스에서 나온 빛이 거의 대부분이 그 디텍터 쪽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가 좋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리졸빙 파워, 작은 차이의 람다를 파장 변화를 측정하는데도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멀티플렉스 어드밴티지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는 이제 디텍터가 좋아지니까 모든 스펙트럼을 한꺼번에 얻을 경우도 있지만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엑시트 슬릿 있는 데서 디텍터를 쭉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그레이팅을 그 계속 돌려주면서 입사각을 바꿔줘서 그러니까 한 번에 파장 하나에 대한 데이터만 얻는 것을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와서 또 끝까지 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그 전통적인 방법인데 시간축으로 보는 거는 한꺼번에 모든 파장에 대한 모든 진동수에 대한 데이터를 다 받은 다음에 프레 트랜스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모든 파장의 데이터를 얻고 그냥 계속 축적해 나가는 계속 앙상블 에버리징 하는 것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좋아요? 모든 파장 영역대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으니까 우리 시그널 투 노이즈는 델타 n에 뭐 비례한다. 측정 횟수에 따라서 측정 횟수가 그러니까 많아질수록 시그널 투 노이즈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를 이 파장에서 측정할 때 이 나머지는 전부 잊어버리는 그런 손해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멀티플렉스 어드밴티지라고 그래요. 모든 파장에서의 정보를 동시에 싱크로너스하게 측정하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간축으로 해서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 트랜스폼 하는 게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다 좋지. 하이 트루풋, 하이 리졸빙 파워,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어드밴티지. 그래서 이런 게 다 구현이 되면은 뭐 엄청 좋은 거지. 시그널 투 노이즈가 확 좋아질 테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하려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이 변하는 시그널의 변화를 다 따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디텍터가, 트랜스듀서가. 근데 만약에 IR, FTIR이라고 IR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몇 헤르츠 정도로 움직일까? IR. 아직 시험 준비 안 했나 본데. 여러분들 앞에 몇 장인가?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10의 뭐 11승에서 뭐 10의 14승 또는 뭐 조금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한 10의 13승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10의 13승 헤르츠다. 얼마나 빠른 거야? 1초에 10의 9승이면 1억 번이고, 그렇죠? 10의 12승이면은 만약에 피코세컨, femto세컨 이런 걸로 하면
한 피코세컨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트랜스듀서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러니까 IR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으로 만약에 측정한다면은 이게 피코세컨드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피코세컨드, 펜토세컨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트랜스듀서가 이거를 다 따라가 줘야 되잖아.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원래 시그널은 이런 거였는데 트랜스듀서가 느린다든가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디텍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가 얘가 이렇게 이게 시간축으로 해서 측정을 해서 후레 트랜스폼 하면은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인프라레드, 뭐 NMR, 아니면 파리 인프라레드가 처음에 시작된 건데 이런 영역에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트랜스듀서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냥 다른 방법을 이걸 후레 트랜스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챕터 1인가? 거기서도 마듈레이션 변조가 나왔죠. 거기서는 왜 변조를 했지? 마듈레이션 했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리저넌트하지 않으니까 서로 상쇄가 되는데 한 명만 물어보자. 왜 변조를 했죠? 마듈레이션은? 주파수 낮을 때 노이즈가 그치.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가 낮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 플리커 노이즈 같은 것들이 같이 증폭이 되니까 걔네들을 높은 좀 조용한 프리퀀시로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낮은 프리퀀시를 높은 프리퀀시로 옮겨서 증폭시킨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리고 그랬죠. 근데 여기 경우에는 문제 좀 다른 것 같아.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죠. 하이 프리퀀시를 좀 낮은 프리퀀시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 디텍터가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프리퀀시로. 그러니까 하이에서 로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가 지난 시간에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라고 그 동영상을 보라고 했던 게 이게 요 마듈레이션을 해주는 장치예요. 앞에 그 초반에 나왔던 그 마듈레이션,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한 마듈레이션에서는 뭐 락인 앰프 이런 게 있었죠. 락인 앰프. 근데 여기서는 이 마듈레이션을 해주는 거가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야. 그래서 내일 모레 시험은 요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까지 딱 나올 거예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똑똑한 것 같아. 이게 그림이 여러분들 책의 208페이지에 7-43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가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라는 거는 인터페로메터라고 하는 게 간섭 이런 얘기지. 또 간섭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또 뭐가 나올 것 같아? 빛의 회절, 간섭 이런 거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경로차 뭐 이런 거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소스 람다가 있고 소스 람다는 아마 적외선 영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뭐 10에 한 12승, 13승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얘를 직접 디텍터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을 샘플이 여기 있구나. 만약에 직접 샘플을 통해서 디텍터를 갔다. 그리고 시간 단위를 본다면은 저게 프리퀀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 빔 스플리터라는 게 있고, 고정된 거울,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서 빛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오목 거울은 예전에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처럼 빛을 평행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거울을 통해서 반사돼서 평행하게 된 빛이 여기 딱 가게 되면은 빔 스플리터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거울도 아니고 그냥 유리도 아닌 게, 그러니까 빛을 반은 반사시키고 반은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빛의 반은 반사를 시켜서 이쪽 고정되어 있는 거울 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거울이 아니라 그냥 유리처럼, 투명한 유리처럼 통과시켜서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빔 스플리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빛이 두 가지 다른 길로 가죠. 그러니까 경로차 얘기할 때는 결국은 얘하고 일로 갔다가 오는 애하고 일로 갔다 오는 애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따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쪽은 고정된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야. 픽스드 미러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일정하고, 이쪽에 다른 한쪽에는 거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m이다. 무빙 미러까지의 거리가 m이고, 정확히 그리지 못했지만은 픽스드 미러까지 거리가 f다. 그러면은 m하고 f의 차이, m하고 f의 차이에, 그리고 얘는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오죠. 그러니까 2배가 된단 말이야. 그것의 2배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리타데이션 델타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되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m하고 f가 똑같다. 얘가 여러분 책에 다 그림 있는 거니까. 여기 델타라고 되어 있는 거가 뭐 리타데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빙 미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같이 갈라진 빛이 여기 있을 경우 좀 빨리 갈 거고, 빨리 돌아갈 거고, 여기 있을 경우에는 좀 늦게 돌아갈 거고, 같은 거리, m하고 f가 같은 거리라면은 갈라졌다가 다시 만날 때는 같은 위치에서 같은 페이지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이 m하고 f 사이의 차이를 2배, 그러니까 왕복을 하니까 2배를 한 것을 리타데이션 벡터 델타라고 하고, 이 델타가 0일 때 1 람다, 2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2 람다 이렇게 된다고 치고, 그리고 이것을 거울에서의 여기가 0이고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빙 미러의 위치가 이 소스의 빛에 2분의 1 람다가 되는 위치가 되면은 그것의 2배가 되는 것이 1 람다에 해당하는
리타데이션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쪽으로 갔다 오는 비트하고 이쪽으로 갔다 오는 비트하고 사이에 경로차가 되는 거니까 요것이 람다의 정수배가 된다. 그럼 그때 보완 간섭이 일어나겠죠. 0일 때 아이고 잘못 그랬다. 이렇게 각각의 람다의 정수배일 때마다 소위 그 빛이 밝게 빛나겠죠. 아마 비디오를 본 사람이 있으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요 무빙 미러를 왔다 갔다 해줘요. 그러면은 저쪽 끝에서 그 레이저 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밝아진다는 거는 여기에서 요 0이거나 1이거나 2, 그러니까 람다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위치에 무빙 미러가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외선을 가지고 빛을 쏴주고 여기서 무빙 미러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해주면은 요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빛이 보건 간섭이 되기도 하고 상쇄 간섭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선 그 시그널이 결국은 샘플을 통해서 디텍터로 오겠지. 그러면 요 델타,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인터페로그램, 간섭 뭐라 그랬나? 간섭 궤도 아니고 간섭도. 하여튼 이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라는 것이 여기서 서로 간섭 요 두 개의 빔 스플리터로 빛을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이 하나의 무빙 미러 움직여지면서 간섭을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오는 이 델타에 의한 이 프리퀀시의 변화, 빛의 세계의 변화를 이 인터페로그램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요 디텍터에서 얻는 정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라는 걸 보면은 공간이 여러분 책에 우리가 여기 거울을 왔다 갔다 해주는 그 속도를 VM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게 그 2분의 1 람다만큼 요만큼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타오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시간 곱하기 속도니까 2분의 람다가 되겠지? 그렇죠? 여기서 거울을 요 빛의 파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거울을 움직이는 속도, 미터 퍼 세크라든가 이런 거라면은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은 요 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파장의 절반. 그 얘기는 요 타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쪽에서의 프리퀀시, 그러니까 1 오버 프리퀀시가 될 거고, 그래서 VM의 오버 C가 되고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람다하고 뭐 진동수로 바꿔준다. 그러면은 C 이렇게 되겠네. 여기 보이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는 C하고 V는 이거는 이제 그 요 람다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그러니까 10에 뭐 12승, 13승 되는 적외선의 프리퀀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러를 움직이는 속도.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죠. C는 광속이니까 상수고, 이 F는 여기서의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간단히 그 책의 예제로 만약에 미러를 뭐 1.5cm per second, 1초에 1.5cm 정도로 그 속도로 움직여진다. 얘의 움직이는 속도가. 그렇게 되고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 그렇죠? 광속이. 그러니까 분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F는 10의-10승에 1. 이 거울을 한 1초에 한 1, 2cm 정도 움직이는 속도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여기 있는 인터페로그램을 모니터링 하게 되면은 여기서 프리퀀시의 변화가 10억 분의 1로 그 마듈레이션에 대해서 낮은 프리퀀시로 줄어들어서 여기에 관찰되는 거죠. 여기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돼 있던 우리가 그릴 수도 없는 이렇게 돼 있는 거가 10억 분의 1의 프리퀀시로 줄어서 이쪽에 관찰이 되는 거죠. 인터페로그램이. 이렇게 마이클슨 인터페로미터가 이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인 인프라레드 시그널을 뭐 10의 한 2승, 3승, 뭐 10의 3승, 4승, 뭐 1000이나 뭐 10,000 이 정도 헤르츠 정도라면은 충분히 뭐 지금 기술이 아니라 옛날 기술로도 충분히 타임 디펜던트한 시그널로 뭐 여기서 이게 뭐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쪽 도메인으로,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아니면 람다 도메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FTIR에서 사용하는 그 후리에 트랜스폼 기술이고, 특히 I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듈레이션이 필요하고 마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클슨 인터페로미터라는 아주 좀 특별한 장치, 컴포넌트가 필요하다는 거.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목요일날 시험 볼 시험범입니다. 질문 있으면은 따로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끝입니다. 너무 재밌어? 그래도 수업 들어왔기 다행 아니야? 수업을 들어온 게 다행 아니야?